우선 앞에 두 개 했죠.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인데, 좀 말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선 써놓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죠. 아, 이미 써놨구나. 여러분들한테 수면파가 주어진다면은 수면파가 어떻게든 움직일 거예요. 뭐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겠죠. 수면파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수면파를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수면파는 근본적으로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물 입자가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해양 유체 때 수면파의 그 운동 벡터나 운동 개념을 제대로 배웠다면은 얘가 원운동을 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근데 뭐 그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얘는 앞으로 갈 거고, 뭐 얘는 어디로 가냐? 얘는 위로 가거든요. 중간쯤 되겠지. 여기쯤. 뭐 이런 식으로 수면 물 입자가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거, 그거는 이제 저 u라는 속도로 나타낼 거거든요. 속도 포텐셜로 인해서. 근데 수면파가 움직이는 거랑 물이 움직이는 거랑은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일까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엄밀히 보자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물 입자가 여기서 뭐 어떻게 여기서 대각선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이미 써놓긴 했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가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일정한 시간 지난 동안 수면파가 일로 왔으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수면파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은 했죠.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던 수면파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치게요. 여기서 여기로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에 있는 수면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뭐 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 입자가 또 어떻게 갔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얘는 사실 일로 이동을 했는데 얘는 위로 이동을 했는데 수면은 또 보니까 이쪽 앞으로 간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파도는 앞으로 전진하니까 전부 다 일로 갔겠죠. 파도는 앞으로 가는데 안에 있는 유체 입자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자면 그냥 유체 입자가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은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왜요? 얘가 쭉 가면은 그럼 언젠가 끝은 있을 텐데 거기에 물이 다 모일 거잖아요. 그렇게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 애초에 파동이라는 게 입자는 아니면 물질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에너지만 전달하는 걸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분 중요해요.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예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라 걔가 자기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있다고 했을 때 어쨌든 물 입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파도가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걸 물 입자가 따라간다? 그러면은 그 파동의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해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얘가 앞으로 가진 않고 어딘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가 언젠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지가 계속 하고 있을 텐데 그거랑 수면은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명백하게 수면은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둘의 운동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 됩니다. 우선 답부터 써놓고 얘기할게요.
운동학적이라는 말은 힘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순전히 속도, 가속도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해석을 하는 게 운동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파의 경계 조건 중에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순전히 속도의 방향만 얘기를 하는 그런 경계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내내 얘기했듯이 수면파는 앞으로 가는 게 맞아요. 수면은 앞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걔가 수면은 앞으로 가는 게 맞는데 거기 앉는 물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건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물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랑 물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여기 그레디언트 G는 수면의 수직인 방향이거든요. 책에서 법선이라고 해요. 영어로 노멀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를 분해를 해요. 성분 분해를 두 개로. 수면의 수평인 성분, 수직인 성분. 그래서 그 수직인 성분 있잖아요. 여기. 수면에 대해 수직인 성분으로 움직이는 물 입자의 속도 벡터하고 그 다음에 수면 자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속도 벡터, 그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 벡터의 수면의 법선인 방향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우리가 보면은 뭐 일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자 수직 방향으로 보자면은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수직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이동했든 간에 수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구하자면은 어떻게 나오냐? 그것 또한 이쪽으로 간 속도 성분이겠죠. 법선 방향 성분만 구하자는 거니까. 수면의 수직인 성분만. 그랬을 때 물입자가 움직이는 거랑 수면이 움직이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럼 수면파가 법선 방향 움직이는 성분 말고 다른 방향 성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내내 있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경계 조건에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조건에서는 뭐만 보냐? 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물입자가 올라오는 속도는 수면 자체가 자기 지금 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오는 속도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운동학적 경계 조건의 핵심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운동학적 경계 조건에서 다루는 거는 딱 한 가지 속도 성분이에요. 속도 방향 성분. 뭐냐면 수면의 수직인 방향. 순간적인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이제 그 식을 설명을 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식인데 한 가지씩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U는 설명할 필요 없죠. 입자 속도니까. 여기서 이미 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U는 이제 수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건데 수면의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에타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수면의 높이 함수를. 그렇죠? 수면의 높이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대한 어떤 수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임의의 파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임의의 파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직 방향? 아까 우리가 계속 수면파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뭘로 구하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치면은 구해져요. 그거 원래 공학수학 때 배운데 어떤 임의의 스칼라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해주면은 그 지점에 수직인 방향의 속도 벡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수면파를 하나의 그 스칼라 함수로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미 에타 있지 않나요? 근데 에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y 방향 항이 없잖아. y 방향 항이 없으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없죠. y 방향 변화도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x 방향 변화, y 방향 변화 둘 다 더해야 여기에 대한 벡터 성분이 x 성분, y 성분으로 나오겠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들여옵니다. g라는 함수인데 y에서 에타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임의의 한 점 x, y 그다음에 어떤 시간일 때 t를 잡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g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g 값은 y 빼기 에타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요 점에서 수면이 에타잖아요. y는 에타.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g가 0이라면은 y가 에타가 되는 거고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아까 내내 얘기하던 수면파의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면파에서는 g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g 자체는 x, y, t에 대한 스칼라 함수니까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일정한 g 값을 갖는 선들의 수직인 속도 방향 성분 벡터를 구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얘는 지금 g가 0일 때고요. 일괄되게 1씩 올라오면은 g가 1인 함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은 g가 2인 함수가 있을 거고 밑에는 당연히 g가 마이너스 1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g가 0인 함수를 라인을 따라서 g가 0인 함수는 x, y, t에서 그냥 순전히 수면파가 있는 위치예요. g가 0인 함수를 따라서 x, y, t가 뭔가 있을 텐데 그레디언트 g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레디언트 g를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점을 집어넣으면은 그 점 위치에서 수면의 수직인 방향 법선 벡터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g가 나온 거예요. 그레디언트 g가. 그러면 요거 성분 그레디언트 g는 얘기했죠. 수면의 수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 하나 찍힌 게 우리가 아는 내적이잖아요. 공학수학이나 특히 동력학 때 이미 배웠을 것 같은데 내적이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 벡터가 있더라도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은 같은 방향 성분끼리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 1번 둘 중에 한 벡터를 잡아다가 나머지 하나랑 거기에 대한 수직인 성분으로 쪼개줘요. 두 개 벡터잖아요. 두 개 벡터끼리 내적을 해준다고 하면은 얘를 우선 여기에 대한 수평인 성분으로 쪼개줘요. 그 다음에 수직인 성분은 필요 없고요. 얘는 수평인 성분만 구해서 얘랑 서로 크기예요. 크기를 곱해줍니다. 그게 내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은 무슨 얘기예요? u라는 입자의 속도 벡터가 있는데 걔를 수면의 수직이죠. 수면의 수직인 성분만 추출을 해서 그게 이 내적이 하는 일이잖아요. 같은 방향 성분이니까 얘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 성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선 방향, 수면의 수직인 성분만 뽑아서 그 성분의 크기와 수면의 법선 방향 벡터의 크기를 서로 곱해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 성분만 추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지금 여기에서 수면이 있을 때 수면의 수직인 방향이 이미 이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지금 수면을 나타내는 공간의 스칼라 함수인 g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u라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둘을 내적을 하면 뭐다? u 벡터에서 그레디언트 g 방향 성분을 추출하자면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u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g 방향 성분하고 그 다음에 수면의 수평인 성분하고 접선 방향하고 두 개로 쪼갰는데 둘 중에 뭐를?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하고 원래 수면의 수직 방향 벡터인 얘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런 식이 얘는 세타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서로 곱해주는 게 이게 여기 내적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미 내적은 동력학 때부터 배웠으니까 뭔지는 알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는
같은 방향 성분을 뽑아내가지고 서로 곱해준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대문자 U인데 얘는 수면의 이동 속도예요. 지금 우리 운동학적 경계 조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파도 속에 있는 입자가 갖는 속도 성분하고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 성분하고 둘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만 추출을 하자면은 둘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고, 그러면 수면의 이동 속도를 구해야죠. 수면의 이동 속도. 수면이 뭐예요? 애초에 우리가 수면 예로 정했잖아요. 그럼 너 시간에 대해 변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죠? 시간에 대해 변하기는 하는데 자, 책을 보면서 해야겠네. 우리가 에타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에타는 결국엔 뭐에 대한 함수로 나와요? y 값에 대응되는 함수잖아요. 수면파의 높이. 그러니까 수면파의 이동 속도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에타의 변화율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시간에 대한 에타의 변화율인데, 근데 문제가 에타는 y에 대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어떤 식의 함수가 되냐면은 y 방향 성분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UVW로 쓸 때 속도 성분을 뭐에 대응돼요? 시간에 대한 y 변화율은 V잖아요. 그럼 x에 대한 변화율은요? 애초에 수면파가 y 방향 위치에 대한 상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x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에타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해 변한다고 보는 거는 뭐에 대한 함수다? 그냥 상하 운동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면파가 수면파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면파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애초에 수면파의 위치는 상하만 우리가 Y방향만 찍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대문자 U는 해석이 되냐? 얘는 아래로 이동한 거고 얘는 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근데 어떤 속도 방향 성분밖에 없냐? Y 방향이니까 J에 대한 단위 벡터를 곱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U는 대문자 U는 수면의 이동 속도인데 걔는 어떻게 나온다? 0, X 방향으로는 우리가 움직이는지 눈으로 보이지만 눈으로 그렇게 보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애초에 우리가 운동 조건을 에타는 Y에 대해서만 잡아놨기 때문에 Y에 대한 속도 성분으로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속도 성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수면파 자체가 2차원 아니면 3차원 운동이고 거기에다 시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제가 설명은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끄떡끄떡 한다고 이해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두시고 책 내용도 다시 보시고 뭐 제가 요약해서 올려놓은 것도 보시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선박해양공학과에서 그래도 수면파 관련 문제는 안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수면파라는 게 우리의 학과에서 다루는 문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배든 뭐 바다에 뜨는 구조물이든 수면파랑 상관없는 물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물론 아주 깊게 파야 될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대충 알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몰라도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학과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 한번 쭉 그래도 차근차근 스스로 따라가 보시는 거를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요. 어이쿠, 책을 덮었다. 자, 속도 벡터는
벨로시티 포텐셜의 속도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죠. 그러니까 얘는 구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레디언트니까 그냥 전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레디언트 g는 얘가 u잖아요. 헷갈릴까봐. 그레디언트 g는 아까 수면 함수였고, 여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생으로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x에 대한 편미분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나요? y는 없어지겠죠. x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얘만 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 했을 때는 얘는 없어지죠. y에 대한 그 변수가 없잖아요. 얘만 남겠죠. 거의 1이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문자 유함수 필요했죠. 대문자 유 그냥 이런 수직 방향 속도 성분 밖에 우리가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X방향 속도 성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0으로 가정했죠. 알 수 없다고 하진 말자. 여기서 에타가 y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타를 x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으면은 얘는 X방향 속도 성분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면파를 해석하진 않거든요. 수면파라는 게 Y방향으로 변하진 않잖아요. X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변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여기에다가 다 식을 넣어줄 수 있겠죠. 넣으면은 어차피 걔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게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라고 했으니 뭐 반드시 그 식을 만족을 해야겠죠. 어디에서? 수면파 위치에서. 그거를 싹 풀어주시면요. 다 지우고 그냥 쓸까요? 뭐 이것까지는 아마 다 따라 적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옆에다 따로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차라리. 수면파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전개를 해주면 이제 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선형화 얘기를 했잖아요. 선형화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선형인 것 같죠? 둘은. 그냥 1차 미분항이잖아요. 근데 얘는 둘이 곱해졌네? 그럼 선형화의 대상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파장이랑 파고의 비율이 한 50분의 1은 된다고 했어요. 근데 X방향은 순전히 파장애로 가면서잖아요. 파장 방향으로 갈 때 수면파가 얼마나 변하나. 얘 얼마예요? 그럼 5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뭐 모르겠지만은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X방향으로 가는 그 파장 길다란 파장 방향으로 갈 때 변하는 양이잖아요. 얘는 파장에 비하면 50배 정도 짧은 파고로 가면서 변하는 양이니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뭐 얘는 시간항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작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얘기하지만은 선형화를 해줘야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왜 선형화에서 대상은 뭐다? X방향으로 가는 게 뭐 썩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X방향으로 가는 거는 길다란 파장 중에 변하기 때문에 변화율이 크지 않다. 둘을 지워요.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이제 여길 지우고 선형화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책에서 추가로 뭐를 더 얘기하냐면요. 이제 두 개 식이 나왔는데 얘네 둘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수면파잖아요. 선형 조건의 수면파이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에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G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에타를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이 에타에 대한 항은 다 날아가고 P에 대한 항만 남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남냐? 맞나? P에 대한 항이 남으면은 맞네. 선형화된 수면파니까 파장 변화에 비해서 파고 변화는 아주 작다고 해가지고 이런 y가 0에 가까운 위치라고 보는 거고요. 에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 다음에 그때 반드시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선형화된 수면파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거기에 동력학적,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다 반영한 식이 되는 거예요. 동력학적 경계 조건,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선형화를 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둘 다 에타에 대한 식이니 에타가 들어가니까 에타로 묶어준 거예요. 묶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얘가 선형화된 수면파에 대한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형화된 수면파 문제, 파장이 아주 길고 파고가 작은 수면파를 해석을 한다면은 걔네들은 이거를 만족을 할 거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죠. 어허. 시간이 얼마나 됐지? 27분이나 또 들었네? 잘랐다 갈게요.